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소식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중국이 무섭다, 또 중국이 대단하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중국의 전기차에 밀릴 수도 있다, 중국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있지도 않은, 우리가 구하지도 못하고 아직 살 수도 없는, 국내 진출도 안 돼 있는 중국차에 왜 이렇게 관심이 집중이 돼서 이런 내용들이 자꾸 흘러나오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2021년서부터 중국 전기차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음, 우링 홍강미니 EV서부터 해서 BYD, 특히 눈부시다. 야, 이렇게 되면 중국이 저가형 보급형 전기차 시장은 상당히 위력적으로 파고들 수 있겠다. 어우, 중국차 상당한데?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을 경계하고 중국의 발전을 유의주시해서 보면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자, 이런 의도로 한 3개 정도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1년 지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위협한다, 중국이 엄청 무섭다, 우리나라 걱정해서 하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이거는 완전히 가십이고 조금 뭐랄까요, 관심 끌기용 컨텐츠에 불과합니다. 혹은 모르죠. 내막을 알 수는 없으나 중국이 이제 국내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좀 친근하게 중국 자동차를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밑작업, 사전 밑작업일 수도 있고, 뭐 그건 본인들이 알겠죠.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대한민국 전기차를 걱정해서, 엔지니어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산업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컨텐츠 보고 산업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유튜버가 생산하는 영상을 보고 산업을 준비하면 그날은 볼장 다 본 겁니다. 미래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아 PVV 카누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사실 카누가 현대와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서 향후 10년 이상 장기 협력을 할 예정이었고, 많은 투자를 카누에 했었죠, 스타트업으로서. 근데 두 회사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카누는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현대기아가 본인들에게 협력하는 관계를 원했는데, 현대기아에서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롯이 상용차, 현재 카누 형태의 PBV 이거 외에는 확장할 유닛이 없는 카누를 어떻게 메인으로 가지고 갑니까? 이 현대기아그룹은 승용에서부터 상용까지 폭넓게 완성차를 만드는 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카누가 협력업체로 들어와서 같이 상용차 부분에서 뭔가 미래에 맞는 컨셉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양사가 효율적인 그런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관계를 원했는데, 카누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너희들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우리를 따라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사실 협력 관계가 그래서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누는 지금의 PBV 형태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했습니다. 왜? 양산의 벽에 부딪혀서 주가가 97%가 군두박질 쳤어요. 저는 카누를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에 카누 주식을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이 군두박질 즈음에서 절반 5,000주를 처분하고, 그리고 지금 아직 5,000주를 가지고 있죠. 마이너스 97%. 그래서 다시 카누가 살아나길 원하고 정상 양산 궤도에 올라서 다시 한번 그 혁신적인 컨셉을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카누는 월마트 그리고 나사 주문 거의 소화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만성차 업체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물론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카누에 투자금이 몰리고, 혹은 또 극적으로 M&A와 같은 변수가 생겨서 또 다시 예전에 그런 관심을 받는 중심에 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기아의 PBV 같은 경우에는 카누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아는 카누와 협력을 하던 초창기 시대에 이미 아이디어는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두 회사가 갈라지면서 각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아의 PBV를 보시면은 이지수와 짐칸, 또 승객석 다양한 용도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한 대 차로 여러 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교환 시스템 이걸 또 도입을 했고요. 이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이 다이나믹 하이브리드는 차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 전장을 자유롭게 변경을 해서 소량 다품종 생산에 아주 혁신적인 테슬라의 기가캐스트 이 공법은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겁니다. 이거의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용차는 사실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제작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소량 다품종 생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기본적으로 배터리 쪽에 모든 파워트레인을 비롯한 주요 장치들을 빌트인하고 거기에 캐빈을 통해서 확장을 하되 그 캐빈마저도 효율적으로 전고와 전장을 자유롭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PV1서부터 PV7까지 전혀 걸거치지 않고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또 실내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기능 확장을 타일 방식으로, 타일이 요즘 핫하죠. 인텔 14세대도 타일 방식으로 APU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픽 타일, SoC 타일, 컴퓨팅 타일, 타일을 각각 붙이고 PCH를 아예 그냥 APU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는 뭐 확장에 자유롭고 또 그 안에 AI, NPU 영역을 강조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기아가 바로 그러한 IT의 혁신의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잘 따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 부분의 모든 부품들이 다 빌트인이 되고 파워트레인을 비롯한 서스펜션까지도 최대한 빌트인을 해서 위에 캐빈 공간은 완벽하게 스페이스 공간으로 그 스페이스마저도 다양하게 이지 수업으로 바꿀 수 있고 또 다이나믹 하이브리드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특히나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최신 태양광 패널 3세대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채광을 확보를 하면서도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럼 기아는 왜 이렇게 초창기에 동일한 아이디어를 지금의 카누와 말도 안 되게 발전시킬 수 있었느냐? 그 두 차는요. 이 설계 그리고 또 활용면에 있어서 전혀 다른 차가 됐어요. 처음에 출발은 같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같은 차가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지금 현대기아는 전기차와 내연차 플러스에서 1000만 대 정도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기술을 이제 2세대로 끌어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성숙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활용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생산 단가를 낮추고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고 또 확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제조사들이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나 플랫폼 만드는 데 주력하는 그 와중에서 우리는 아직 양산화되지 않은 최신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주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물이 그래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PV5가 작년 재작년에 나온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아마 3년 최소 혹은 길게 보면 5년 전서부터 준비한 컨셉이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국차 보면서 모니터 덕지덕지 붙여놓고 이제 독일차 따라하면서 디자인 카피하고 그리고 EGMP의 그 파워트레인의 특징 그런 것들 최대한 모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의자 접히고 조금 OTT 같은 거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엔지니어들이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전서부터 이미 프로젝트에 착수해서 4세대, 2세대 전기차를 선보일 준비를 갖추고 있는 동안에 중국차들이 앞선 제조사들 선진화된 그런 자동차의 설계 그리고 또 그런 활용도 이런 것들에서 자기들의 몇 가지 조잡한 아이디어를 덧대서 아주 졸속으로 내놓은 차들을 보면서 와 중국차가 벌써 이 정도면 우리나라 큰일 났네. 우리나라 그 따라잡히겠네 하면서 자꾸 배워라. 이거 산업을 걱정한다. 이거를 국산차 걱정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또 산업을 잘 준비하는 엔지니어들은 속 터지는 거예요. 아니 본인 걱정이나 하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안감 주고 그리고 또 국내 앞으로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다 이게 발표할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뭐 중국 좀 갔다 와가지고 그거 봤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막 사람들에게 자꾸
무서워하라,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또 소비자 나름대로 제조사를 보는 그런 시각에 있어서 혼란을 느낄 거 아닙니까? 총체적인 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삼성이 스마트폰에 1억 화소 카메라를 넣습니다. 예, 중국이 바로 카피하죠. 폴드 시리즈 이제는 뭐 태블릿처럼 크게 해서 뭐 또 바로 따라 합니다. 예, 두루마리 형태의 롤러볼 중국도 따라 합니다. 야, 그런다고 해서 삼성폰이나 LG 디스플레이의 그런 혁신성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 의해서 무력화됐나요? 중국을 배워야 됩니까? 예, 폴더폰을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인지를 키웠어요. 그러면 삼성이 이제 중국의 폴더폰을 배워야 되겠네? 이제 뭐 중국이 더 무섭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업체들은 어쨌든 그 방향에 있어서 더 앞서가게 돼 있고 품질이나 활용도 면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중국이 따라오는 거, 뭐 카피하는 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이 이러다 보면 이제 한 5년 후, 10년 후에 중국은 달라질 겁니다. 아마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자동차를 배워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뭐 카피해서 따라하다 보니까 뭐 청출어랍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중국의 거대 자본 그리고 또 시장이 워낙 크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우리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전기차 굴기한 지 15년이 약간 넘었고 그리고 또 이동수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그 과도기적인 전기차에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따라오기 바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하고 배워야 할 만한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을 유의주시하고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것인지 이걸 계속 살펴야 되겠죠. 경쟁자로서 계속 프론티어의 역할로 시장을 리드하려면 따라오는 업체들을 유의주시하고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잠식해 가는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자꾸 배워야 된다. 우리나라 전기차 큰일 났다. 이런 워딩을 통해서 중국이 전기차를 지배하는 것처럼 잘못된 워딩을 계속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중국은요. BYD가 중국에서는 최고예요. 중국에서 BYD 전기차 하면은 뭐 우리나라 현기차 삼성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10만 대 작년에 판매를 했는데 그중에서 24만 대 약간 넘는 분량만 수출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수출 물량이 8%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제조사를 우리는 글로벌 제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 세계 각국에 뿌린다고 하는데 다 뭐 몇천 대, 몇만 대 수준으로 뿌리는 거예요. 현대기아 지금 수출 물량이 400%입니다. 예, 이게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정도 돼야 사실 글로벌 제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한 10년 후에 BYD가 310만 대 내수해서 팔았고 900만 대 정도를 해외에서 팔았다. 이러면 중국이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아닙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큽니다. 그리고 그 BYD의 310만 대의 이 통계도 다 전기차 통계가 아니라 그중에 170만 대 정도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합쳐서 그렇게 판매를 했다는 거고요. 중국 통계의 또 특징이 뭐냐면 테슬라 중국 상하이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게 다 중국에서 생산된 중국 통계로 잡힙니다. 그럼 중국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모델 Y가 들어와요. LFP 탑재한 모델이. 그럼 그거 중국에서 수출한 겁니다. 중국 수출차로 잡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통계 아닙니까? 테슬라를 샀는데 중국에선 정작 우리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테슬라도 우리가 수출한 거야. 이건 우리 중국 차야. 라고 통계를 잡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브랜드가 중국 현지 생산을 하잖아요. 현대기아가 만약에 중국 생산을 해요. 그래서 남미에 수출했어요. 그럼 현대기아차는 안 잡히고 이건 우리가 수출한 거야. 우리 중국 차야. 이래서 통계를 잡아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약 500만 대 가까운 차를 수출했다라고 해서 수출 1등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 태워서 보내는 수출만 잡아서 계산해요. 지금은 문자 그대로 수출은 그 나라에서 나가는 그게 맞아요. 문자 그대로. 하지만 21세기 지금 2024년에 글로벌 제조사들은 배 태워서 보내는 수출만 수출로 이렇게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현지 공장을 세워서 현지 공장을 통해서 자사 제품을 공급을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전환된 지가 오래예요. 일본은 1984년부터 그렇게 했고요.
우리나라도 현지 공장 설립해서 그래서 빠르게 물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해외 판매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시대가 변했어요. 수출만 잡는 그 시대가 변했단 말이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네, 이런 식으로 배 태워 보내는 것만 딱 계산을 하니까 막 중국이 막 대단하게 성장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갈라파고스 같은 특별한 시장이에요. 그 엄청난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하신다. 예, 이거는 너무 오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런 얘기에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될 분들은 이미 4-5년 전부터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2세대 전기차, 이번엔 PBV 같은 그런 전기차들도 최소 3년, 길면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야 결과물을 내는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까지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사실 없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혼란만 과정시켜서 아니 중국차가 없는데 뭘 불안해하고 뭘 무서워하고 뭘 배워야 된다는 그런 워딩을 자꾸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하시면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국 전기차 나중에 들어보면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워딩을 하신다 그러면요, 그래 뭐 원래 이 양쪽에서 균형이 맞아야 소비자분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중국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중국은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저도 중국의 5년 후, 중국의 10년 후의 자동차의 모습이 상당히 걱정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카피하다 보면 이 사실 중국은 부끄러움을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발전하고 보자. 일단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고 보자. 뭐 이런 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에 대한, 그리고 또 타인의 기술에 대한 그런 존중심, 뭐 이런 것들의 결여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성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비춰지게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그런 엔지니어분들, 그리고 또 경영진분들, 또 산업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그런 움직임들을 다 주시하면서 간격을 벌리면서 계속 앞으로 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의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품질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시면 초창기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차 전기차 들어왔을 때 그 대환장 파티가 또 재현될 수 있습니다. 중국차 들어오니까 덮어놓고 와 이게 중국차가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덮어놓고 막 신뢰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막 상품성을 과장하게 해서 혼란을 주거나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으면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들을 정확한 눈으로 식별하시고 그 상품성을 잘 판단하셔서 제 값을 하는 제품을 구입해주는, 이걸로 소비자들의 의무를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 다음 힘을 내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결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성을 계속 내놓게 되는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